그래서 저희는 사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2003년부터 이제 그 아까 전에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뭐 무게 한 2.5톤, 3.5톤, 그다음에 크기로 따지면은 이 태양전지판 사이즈가 한 10m 정도 되고요. 위성이 저런 박스의 한 변의 길이가 한 2.5m니까 사람 한 두 사람 반 이상에 되는 중대형 위성을 저희가 2003년부터 이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위성은 이미 10년 전이 2010년에 발사돼서 우리나라 주변을 우리나라 해양을 이제 10년 정도 상시 관측을 수행을 한 천리안 1호 위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성들을 그러면 도대체 지금 현재 1호하고 2호 그 위성 개발비를 다 따지면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체 그 국민의 세금이 한 1조 원 정도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 엄청 막대한 돈을 왜 들여서 위성을 개발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당위성을 설명드릴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제법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국제조약을 맺은 게 뭐 공식 명칭은 조일 수요 일반적으로는 광화도 조약이라고 맨날 일본하고 맺은 국제 그 조약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제7조에 여기서는 일본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편하게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해양의 그 이제 그 바다 그 해수면 조사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나라 바다에 일본 배들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해양 조사하는 권한을 일본이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7조에 이렇게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육상 영토가 그 해양 영토에 비해서 이제 한 17%, 그러니까 배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그 해양 영토, EEZ 기준 해양 영토가 육상의 4배가 넘는데 그 넓은 그 우리나라 이제 EEZ 권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나라가 알지 못하면 그거를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육지보다 훨씬 넓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행기를 띄울 수도 있고 배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성이다라고 해서 이제 2003년부터 개발을 진행하신 거고요.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천리안 위성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기존의 이제 아리랑 위성은 고해상도 위성이기 때문에 고해상도 뭐 차량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관측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로폭으로 따지면 한 15km, 2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일어나는 뭐 일들을 관측하기에는 편리할지는 모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한꺼번에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2003년부터 정지궤도 위성으로 상시 24시간 저희가 뭐 저기 스카이라이프처럼 그 위성 방송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보듯이 위성으로 항상 CCTV처럼 우리나라 및 뭐 일본과 중국의 바다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뒷부분에 좀 더 그 이미지를 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다를 위성으로 보려면은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보는 그냥 컬러 이미지만 가지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해양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을 개발할 때는 사람의 눈보다 한 뭐 2배 반 이상 더 정밀하게 이제 이게 저희는 주로 밴드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눈을 밴드로 따졌을 때는 컬러 밴드로는 3개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성을 만들 때 6개 밴드로 이제 위성을 만들어서 사람의 눈이 보지 못하는 거를 실제로 바다에는 둥둥 떠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위성에서는 볼 수 없는 거를 저희가 보겠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했었고요. 간단하게 이미지로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위성을 가지고 해안선 주변에 이제 떠 있는 해조류를 그 위성으로 보기 위한 분석 결과를 저희가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해안가에서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그냥 바다 이렇게 쳐다보면은 바닷물 위에 이제 뭐 하다못해 미역 다시마나 뭐 괭생이 모자마 같은 그런 해조류들, 갈조류 같은 것들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요. 그것들이 어떨 때는 되게 크게 번성을 해가지고 아주 넓은 바다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위성으로 볼 수 없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위성을 이용한 이런 해양 활용 쪽에서의 가장 큰 이제 퀘스천이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냥 저희가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컬러 이미지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육지 있고 바다 있고 그다음 바다 주변에 뭐 구름 같은 것들은 보이는데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뭐 해조류 같은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려면은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처리를 거쳐야지만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개 밴드가 필요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싱적으로는 대기 보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친 다음에야 실제로 눈에서는 여기서는 안 보였던 바닷물 연안에 둥둥 떠 있는 이제 해조류들이 이렇게 띠 형태로 분포되어 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위성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는 지금 위성 영상 이 네 가지 종류가 똑같은 데이터인데 똑같은 데이터라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해양 쪽으로 위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가 그 키오스트에서 가장 이제 그 정규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가장 크게 현안 사안이 되고 있는 갱생의 모자반을 위성으로 빨리 분석을 해서 이제 도지사한테 빨리 보고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한 3년 전부터 받아가지고요.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에 위성으로 실시간으로 관측한 뭐 갱생의 모자반 같은 이런 해조류들의 그런 분포 특성들은 저희가 계속 한 3년 정도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할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이렇게 막 약간은 복잡한 수학식, 약간 물리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여기에 떠 있는 갱생의 모자반이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분포량은 뭐 한 2천만 톤 이상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기존의 다른 그 뭐 국내 다른 연구팀이나 미국의 연구팀하고 연구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보시는 파란색 부분은 바다 표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형광색으로 하늘색, 밝은 하늘색 형광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각각의 분석 기술로 분석한 그 바닷물 표면에 있는 해조류들, 주로 저희는 이제 갱생의 모자반을 찾았었는데요. 그 갱생의 모자반 찾은 거의 분포 결과인데 기존의 어떤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처리했을 때 노이즈가 많거나 이제 실제로 갱생의 모자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에러들이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게 뭐 엄청 광범위하게 넓은 부분의 그 지역에 넓게 분포했다고 확인이 되지만 이제 저희가 그 개발한 기술은 바다는 확실하게 파랗게 표시를 하고 실제 갱생의 모자반이 분포한 지역에서 그 분포 농도가 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빨갛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얕게 분포돼 있으면은 이게 밝은 색으로 표시하는 등 이제 실제로 이 우리나라 이제 주변 해양에서 갱생의 모자반이나 이런 다른 물질 그 해조류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량적으로 정확도도 기존의 이런 분석 기술의 정확도가 이제 70% 수준이었다면은 90% 이상으로 이제 정확도를 끌어올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초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한 다음에 실제로 바다에는 이런 뭐 갱생의 모자반 적조 같은 해조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위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 2주 전에 분석을 한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육상에서 활용하는 컬러 이미지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일본의 그 세토네입니다. 그 오사카 쪽으로 들어가는 여기 이제 시코쿠 되겠고 혼슈하고 시코쿠 사이에 이제 세토네인데 세토네에 그냥 일반적인 위성 영상 이미지로만 그냥 사람 맨눈으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보시면은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육지 있고 구름 있고 그냥 바다 꺼멓게 표시되는 거 끝이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찾은 거는 실제 이제 세토네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해양 쓰레기 실제로 이제 전선 워터프론트를 따라서 분포하는 해양 쓰레기 분포도를 저희가 이제 실제 쓰레기 밀도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쓰레기가 뭐 예를 들면 모는 종이로 바다를 구획을 했을 때 쓰레기가 많이 분포한 지역도 있고 조금만 분포한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 이제 이 세토네 안에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이만큼 넓게 퍼져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이런 쪽에는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그 위성 영상을 통해서 쓰레기 방제 업무에 해상 쓰레기 방제 업무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보여드린 그런 이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뭐 그런 해조류 쓰레기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요거는 그 한 9년 전에 그 디버터 호라이즌호가 이제 그 침몰해서 아주 대규모 유류 유출이 발생했을 때 위성 영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기름띠를 찾을 것인가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결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두만강 홍수가 났을 때 이제 두만강 하구에서 떠내려온 그 북한 쓰레기들이 우리나라 동해로 해류를 따라서 떠내려왔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위성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결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좀 지난 거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 일본 쓰나미가 발생한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쓰나미 발생 이후에 연안에 어떤 그 부유물들이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미국 이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흘러갔는지 그런 것들도 위성 영상을 통해서 분석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 3월 31일 그 대서양 이제 남대서양 그 공해상에서 침몰한 이제 스텔라 데이지오 그 사고가 있을 때 실종자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위성 영상으로 가로 세로 3m 사이즈 이런 구명정을 찾아달라. 라는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이런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저희가 아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에서 본인들은 육상은 분석할 수 있지만 해양에 대해서는 이런 배를 찾거나 하는 일들은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히오스트에 이제 요청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수부의 요청을 받아서 이런 그런 구명정 수색 업무를 저희가 한 2년 반 이상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만천장이지만 저희가 어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하고 이제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아리랑 위성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은 거를 저희가 2만 장 이상 거의 빅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이런 이제 그 실제 그런 구명정 수색하는 업무에 저희가 이제 현업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정확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가 구명정을 저희 연구비로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그 제주도 남해상에다가 저희가 이제 구명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약간 타겟 같은 것들 띄워놓고 위성으로 탐지가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까지 실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위성을 가지고 기존의 중대형 위성을 가지고 위성을 해양 쪽에 어떻게 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우리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에는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중대형 위성의 그 뭐 한 13년 동안 1조 원의 이제 그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기술을 과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부산 지역의 그 해양 신산업 발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써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원래 부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부산에서 졸업을 하고 제가 대학을 갈 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주 인공위성 이런 걸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을 가는 시절만 해도 부산에서 어떤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를 공부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타지로 이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외국에 나가서 위성 개발하는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 좀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가 다시 이제 부산에 오게 됐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위성 개발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위성은 다 최소한 1톤 이상 크고 그 다음에 무겁고 개발하는데 시간도 미니멈 5년. 저희 보통 천리안 위성 만드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주문 제작이니까 양산은 절대 꿈도 못 꾸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발사 비용만 저희 뭐 2, 300억 뭐 5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미국 뭐 유럽의 어떤 대형 한 5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대형 개발회사 아니면은 사실 이런 그 중대형 위성들은 개발을 하기도 힘들고 개발을 하더라도 판매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특히 이제 전자 소재 부품 산업들의 발전에 힘입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2000년 초반에 들어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수명은 좀 작더라도 개발 기간 짧게 하고 작게 만들자. 그리고 부품도 이런 중대형 위성에 들어가는 특수한 부품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나 선박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을 해서 수명은 짧고 그다음에 개발 비용을 줄이면서 최대한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위성을 개발하자는 추세로 지금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에서 부산 테크노파크의 서유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이런 이제 약간은 도전을 즐겨하는 사업가들은 위성도 국가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민간 업체들이 실제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의 부산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계공학의 어떤 중추 거점 대학인 것처럼 글래스고에 있는 글래스고 대학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곳이 그 글래스고 대학인데요.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있어서 기계공학을 메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글래스고에 위치한 이제 이런 뭐 클라이드 강변의 이제 조선소들은 사실 유럽에서 가장 큰 조선소들이 원래 다 영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970년대 이렇게 이후 들으면서 뭐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과 같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하고의 어떤 그 산업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원래 그 글래스고를 떠받쳤던 조선업이 다 쇠퇴를 하고 거기가 다 빈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선소 도크들이 있던 다리가 다 빈 땅이 돼버렸는데 그거를 글래스고에서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해양에 특화된 초소형 위성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제 글래스고에 위치한 클라이드 스페이스라는 업체가 지금 유럽 최대의 어떤 위성 제작 그 초소형 위성, 나노 위성 제작 회사로 거듭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드 스페이스사는 그냥 단순하게 육지를 보는 위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AIS 위성 기반의 AIS에서 기존에 이제 육상 기반의 UHF 안테나 썼을 때 커버리지가 뭐 맥시멈 80km 정도라면은 위성을 이용해서 AIS 수신 커버리지를 3,000km 이상으로 이제 확 대폭 늘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협력을 해서 세계 최초로 해양을 전용으로 관측하는 위성을 개발해서 이미 작년 연말에 발사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이 원래 조선소 자리에 이런 그냥 벤처 기업이 하나 들어왔는데 스코틀랜드 전체로 보면은 그 이런 우주 초소형 위성, 나노 위성 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 3조 원이 넘고 고용 인원만 7,500명이 있기 때문에 글래스고 차원에서는 이런 나노 위성을 이용한 산업화를 통해서 도시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사카도 이제 일본 제2의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해양 수도인 부산하고 많이 닮아 있는 점이 있는데요. 오사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사카 지역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많이 분포해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본인들이 가진 고유 기술력을 과시를 하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좀 더 이런 오사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많이 이제 그 입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와 더불어서 기술력 과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거는 지역 오사카 지역의 6개 중소기업이 서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본 정부의 위성 개발 예산을 탄 다음에 실제로 2009년에 이런 지역의 중소기업 업체들이 주도가 된 이제 위성 개발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일본에서는 이제 거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노위성 관련해서 어떤 실제로 수익 창출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가 이제 앞 뒤에 좀 설명드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플래닛사가 되겠는데요. 이 플래닛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201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창업을 할 때는 스탠포드대 출신의 그냥 3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창업을 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뭐 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금액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보시는 이런 초소형 위성, 나노 위성을 238기 정도를 이미 발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그 위성 영상들을 실제로 도움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체 관계자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자기네들은 위성을 만들어서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데이터를 팔아서 궁극적인 서비스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일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위성으로 이런 영상을 보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실제로 사람이 가서 내가 가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접근 불능 지역의 어떤 상황들을 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항공모함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뭐 2리터 생수병 하나 사이즈 정도 되는 뭐 10kg 이하의 초소형 위성에서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샌프란시스코 항구 도시에 위치한 플래닛사에서 개발한 위성으로 촬영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북한의 이런 석탄들이 북한으로 수출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또 중국이라든지 북한 지역에 실제로 저희가 가서 현장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성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어떤 그 불법 뭐 수출 이런 것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이제 실제 사례가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더 설명드리면은 어제였던가요? 어제도 한번 뭐 그 북한에서 이제 발사체를 뭐 미사일 같은 것들 하나 발사했다고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실제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 플래닛사에서 관측에 성공한 북한에서 발사한 이제 이거는 지난 5월달에 발사한 그
북한에서 발사한 이제 불상의 그 소형 발사체의 그 발사 장소가 바로 그 금강산 바로 위쪽에 원산반도 이제 호도반도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실제 발사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위성 영상을 찍은 겁니다. 이게 이제 위성 하나만 운영을 하게 되면은 90분에 한 번 지구 돌고 우리나라 주변은 예를 들면 보통 매일 10시 뭐 반이나 10시 35분 딱 한 번만 한 2, 3분 정도 지나가는 게 단데 플래닛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형 위성 한 개가 아니라 초소형 위성 200기 이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업체에서 이런 나노 위성이 실제로 상업적인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이거 부산으로 따지면은 이 위성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느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 플래닛사의 초소형 위성 나노 위성으로 찍은 낙동강 하구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인데 이게 이제 그 가을철 한 9월 10월부터 그다음 해 이년 3월까지는 이제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낙동강 하구의 김양식장을 이제 그 한정 허가를 통해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위성 영상 이미지를 그냥 RGB 이미지로만 처리해서 봐도 그 낙동강 하구의 그 낙동김 양식장의 분포도와 그다음에 분포 면적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낙동김 양식장 주변에 이제 그 묘박지가 있는데 묘박지 주변에 선박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이제 정부에서 이 김양식 허가를 할 때 이 묘박지 주변에 이제 이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양식할 수 있는 구역을 저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식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거 다 가끔씩 무시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시 뭐 이렇게 모니터링하거나 하는 것들을 매일 뭐 배 타고 나가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김해공항 근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뭐 드론을 띄우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어떤 허가 부분이라든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성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의 도시 관리 차원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극명한 차이를 이제가 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관측 그 결과가 이제 미국에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000년에 카메라 개발비는 한 1,500억 원, 위성 전체 개발비는 1조 원 들여가지고 만든 이제 그 아쿠아 위성에서 촬영한 그 바다 뭐 클로로필, 식물성 플랑크톤 분포 관측 영상이 되겠고요. 해상도가 1km이기 때문에 한 점의 크기가 1km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깔끔해 보이고 이렇게 약간 격자가 있는 것도 모눈청이 격자가 있는 것처럼 해상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하루가 날짜 차이는 나지만 그 다음 날을 찍은 이제 여기 보시는 초소형 위성. 그러니까 카메라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 10cm니까 그냥 한 주먹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위성 총 개발비는 오른쪽이 1조 5천억이고 여기는 24억 원. 24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해상도 120m급의 이제 똑같은 지역의 그 식물성 플랑크톤의 분포를 관측한 영상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뭐 기존의 어떤 올드 스페이스 기반으로 대형 위성 개발해서 이제 10년 이상 쓴 장점은 있지만 비용도 1조 원 이상 들고 데이터도 나왔는데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실제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쓰기에는 해상도가 좋지 않은 1km 수준의 영상인 거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미지 퀄리티 자체는 오른쪽에 한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해상도가 한 10배 이상 우수한 100m 수준이기 때문에 오른쪽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식물성 플랑크톤의 분포가 이제 되게 그 정밀하게 그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그 물고기라든지 동물성 플랑크톤 이런 먹이 사슬의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생산력의 핵심 그 지수기 때문에 오장 지수라는 이런 것을 산출하고 그다음 적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산출물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기존에 있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오랫동안 개발해서 이제 개발한 위성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뽑아낸 사례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차원에서도 이런 바다를 좀 우리나라의 바다를 좀 더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는 이런 뭐 관측 카메라를 전담해서 이제 개발하는 기술들은 계속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맨 처음 설명드렸지만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부산으로 이전하고 와서 저희가 요청받은 가장 핵심은 부산의 발전과 부산의 산업의 혁신, 그다음 부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키오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나 기술들을 최대한 지역 산업체나 그다음에 지역에 계시는 인재, 그다음 지역의 학교에 이렇게 그 퍼뜨리는 널리 이제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임무들을 사실 계속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나름 뭐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해양위성 분야의 뭐 탑재체 개발과 활용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와 더불어서 이제 부산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 2년 반 동안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